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웃돌면서 국내외 증시가 일제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환율은 1,400원 선에 더욱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운영 과정에서 국내 유저들과의 소통 미흡 문제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차 시위와 환불 집단 소송이 확산하면서 정치권까지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구입 시 배터리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빌려 쓰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T와 신한은행 등 통신과 금융업계의 협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양사 데이터와 기술을 융합해 시너지를 내는 형식인데 다만 보안과 책임 소재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미국보다는 증시 하락폭이 적었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올랐던 만큼 조금 내린 우리 증시 상황 홍원표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양시장 장 초반에는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불안감을 키웠었는데요. 10시 이후에 2,400으로 올라서면서 2%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1조 원이나 팔아치웠는데 오늘은 좀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 우리는 이제 미국만큼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림폭도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시장이 좀 놀랄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물가 이제 8.3이나 8.0이나 살인적으로 높은 거는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 FOMC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75bp 인상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분석은 잠시 후 고에스트에서 보기로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국내 증권사 센터장들한테 좀 설문을 진행을 해봤는데 국내 전문가들도 최소 이제 75bp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었고 100bp 인상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9월에 있을 FOMC에서 75bp와 100bp 중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100bp 인상에 좀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좀 더디다면 11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인상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연말 기준금리가 한 4%에서 지금은 4.5%까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월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이제 고에스트에서 더 깊게 다뤄보죠. 환율이 오늘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나 했습니다.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지금 올랐는데 결국은 돌파한다는 시각이 많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1,39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1,400원 넘을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에서 2009년 3월까지였는데 그 이후에는 한 10년 넘게 1,100원에서 1,25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5월 들어서 1,300원대를 넘어섰고 지금 이제 1,390원까지 올랐는데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연말까지 계속 올릴 예정이고 또 이번 달 들어서 양적 긴축의 이제 규모를 2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강달 현상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전문가들은 한 1,450원까지는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오른다. 그렇습니다. 환율은 일단 이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예.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도 연내 이제 2번 남은 금통위에서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 외환 보유고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환율 수혜주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그런 투자에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투자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1,390원대지만 은행에서 달러 사려면 이미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도 열고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긴 했는데 약발이 잘 안 먹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뭔가 좀 뜻밖의 조치에 나서지 않을까요? 홍 기자, 오늘 이 부진한 장에서도 이 종목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배터리 업종이죠. 성일 하이텍. 상승세가 멈추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성일 하이텍이 이제 상장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벌써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성일 하이텍은 오늘만 7% 그리고 코스모학이 6%대 강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이제 어제 이제 2천억 원을 들여서 신규 시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또 공시를 했는데 향후 좀 성장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은 전기차의 확산 그리고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도 좀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정부가 이달 초에 이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 활성화 방안을 또 내놓은 점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또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을수록 폐배터리주는 뜬다. 이렇게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기업들도 여기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쪽에 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헝가리 사업장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성일 하이텍이 그걸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네. 그것을 이제 에코프로 EM이 다시 만들어서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순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과 함께 미국의 이제 배터리 재활용사의 지분 3%를 최근에 확보를 했고요. 또 SK 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합작 법인사에서 순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폴란드 폐배터리 공장을 한 7,00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을 준공을 최근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은 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내일은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뭐 6월에는 11.3%가 올랐고 7월에는 이제 9.8%로 좀 떨어졌는데 8월은 8.8% 정도 이제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오늘 CPI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오늘처럼 좀 높게 나온다면 이제 좀 증시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월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친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 그리고 또 아리백 가입 선언을 할 예정인데 이 아리백은 이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이런 캠페인인데 내일 삼성전자가 이걸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부진한 장 뉴욕 증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CPI 발표로 3대 지수 역시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월가 분석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민감한 사안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의 최종 목표 금리가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번 CPI 발표로 월가의 전문가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가들은 연준의 최종 목표 금리가 기존의 4%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기존 수준으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잡기에 역부족이다라는 겁니다. 역부족이다. 일단 최종 목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건데 그럼 월가에서는 얼마나 더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투자은행인 제프리스에서는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에서 매우 타이트한 압력이 남아있다라면서 현재의 4% 목표 금리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4.5%나 혹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 최종 목표 금리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채권 운용사인 핌코에서도 이번 CPI로 연준의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의 목표 금리 최고 4.5%까지도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이 노무라 증권은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의 최종 금리는 4.50%에서 4.7%로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기존보다 최종 목표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5에서 4.7%까지 지금 높여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폭 전망도 민감하게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에는 50에서 75bp 인상 이 정도로 좀 월가에서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CPI 발표되고 나서는 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 CPI 충격 이후로 9월 FOMC 전망이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는 100bp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까지도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입니다. 네.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기준금리 선물시장 전문가들 일주일 전만 해도 50bp 인상에 27%가 동의를 했습니다. 예. 나머지 73%가 75bp 인상을 점쳤는데요. 그런데 이 CPI 쇼크 직후인 9월 13일자를 보면요. 50bp 인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75bp에 66%가 지지를 했고 무려 100bp에 33%가 지지를 했습니다. 이 노무라 증권도요. 기존에는 9월 FOMC에 75bp 인상을 전망했는데요. 예. 이번 CPI 발표 이후 100bp 인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100bp 인상, 이후에 11월과 12월 각각 50bp 인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물가가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면서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0bp까지 뭐 인상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가장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 간밤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안 가지는 게 좋겠죠. 네, 이 보수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월가의 전설이라고도 불리는 아트캐신 UBS 이사는요. 이 시장이 며칠 내에 S&P 500, 3,900선을 시험할 수도 있다라면서 9월과 10월은 특히 계절적으로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고 예. 이 신중한 투자를 권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도요. 미국 증시 무려 20에서 25%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레이 달리오는 연준의 긴축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이렇게 주가 급락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뭐 이 밖에도 오늘 같은 날에는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 또 희망적인 기대는 시기상조다 등 이런 보수적인 발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 매우 보수적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목해볼 만한 주식 있을까요? 네, 이 호재가 있는 개별 종목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단기적으로 기술주는 투자하지 말라면서도 반대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바로 이 자동화 분야를 꼽았는데요. 예. 인플레이션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예. 이 노동 인플레이션도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자동화 부문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공장을 자동화해서 이 노동 비용을 낮추려는 의지가 커졌다는 겁니다. 또 석탄 관련 기업들도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겨울을 앞두고 이 석탄이 이 대체 연료 공급원으로 수요가 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호주의 투자자문사에서도요. 석탄 관련 기업들의 현금 창출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면서 이 업종 내에 어떤 기업의 주식이라도 사도 좋겠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플레 상황에 대응을 해서 노동, 자동화 분야 혹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석탄 관련 기업들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또 이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서 채권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월가의 채권 왕이라고도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말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예. 디플레이션이 나중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면서 장기 채권 투자를 권한 겁니다. 이 내년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바뀔 것이고 이 채권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다가오는 20일과 21일 9월 FOMC가 열리는데요. 파월의 단어 하나하나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9월 금리 인상을 넘어서 연말과 또 내년 초까지 목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9월 회의 결정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발표되는 지표들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월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플러스 초대석에서는 투자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나라 ETF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분이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배재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 ETF를 처음 들여오셔서 삼성자산운용을 현재 ETF 명가로 만드셨고 이제 한투운용 대표로 옮기신 지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한투운용이 중대 발표를 하나 했는데 ETF 브랜드를 완전히 새롭게 내놨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해보도록 하고 우선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처참했거든요. 물가는 지금 정점을 좀 찍었다는 인식들이 있는데 시장은 언제쯤 회복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대표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저는 시장에 대한 단기 전망을 극히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시장 전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단기 전망을 하지 않으신다. 혹시 네. 뭐 중장기 전망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자본주의 그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는 쪽이니까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전망을 내놓으면 그 중에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 맞았던 분이 지속적으로 맞추면 그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망에 의한 투자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경기가 좀 한동안 좋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많은 지금 상황인데 뭐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했다가 예. 지금 베어마켓 랠리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전문 분야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그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가끔 좀 지루하다는 얘기도 듣는데 예. 그 투자에는 절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져오는 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가분들이 다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가분들은 단기 전망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기 전망에 의한 투자를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투자가분들이 글로벌 분산 투자하시고 또 장기 투자하시고 특히 투자하는데 비용을 아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을 아껴라. 예, 저비용 투자하시고 예. 특히 젊으신 분들이라면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ETF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분산 투자, 글로벌 분산 투자의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네. 글로벌 특히 미국 중심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투자 대상이 되겠는데요. 또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가들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글로벌 주요 10대 산업에 네. 1등 종목으로만 투자하는 글로벌 브랜드 탑10이라는 상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투운용에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일부 회사에서는 섹터라든지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는데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전망이 맞았을 때는 좋은 성과가 나지만 예. 투자라고 하는 것은 등락이 반복되고 또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러한 상품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산된 투자, 너무 분산된 게 좀 싫다 하시면 그래도 좀 더 한 10종목이라도 분산된 투자 이런 것들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살짝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좀 상품을 좀 깨알 홍보를 해주신 게 있는데 예. 상품 자체가 아니라 이런 유형의 투자 전략이 그렇습니다. 유효하다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ETF가 지수에 연동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폭이 적고 이런 인식 때문에 좀 레버리지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뭐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ETF가 좀 도박처럼 인식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한국 시장에 인버스 레버리지를 처음 도입한 것도 제가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 한 일인데 예.
그때 제 생각은 투자가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모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이제 저희가 제공한 건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배까지만 되지만 미국에 3배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에 많은 투자가들이 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3배짜리 인버스를 산다든지 또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이슈가 되기 전에 3배짜리, 2배짜리 인버스를 산다면 돈을 벌었겠지만 이미 코로나도 그렇고 이번 경우에도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에서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팔고 나온다든지 또 2배, 3배짜리 인버스를 사는 것은 굉장히 과감하고 어려운 투자가 아닌가. 저라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의외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ETF가 도입이 된 지가 20년째인데 그 어느 때보다 ETF 거래가 활발한 건 요즘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실제 국내 ETF 거래 대금을 좀 살펴봤더니 8월 들어서 76조 원, 최근 10년 새에 5배 이상 불어난 걸로 나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ETF 투자들 많이 하시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 자식이 대성해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으로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ETF 거래가 요즘 부쩍 활발해진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존의 간접 투자의 경우에는 펀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라고 하는 것은 판매사 위주의 상품입니다. ETF는 투자가 위주의 상품입니다. 최근에 투자 동향이 셀프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자기 주도형 투자, 즉 투자가가 투자 의사 결정도 하고 즉시에 매매까지 집행하는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추세에 볼 때 ETF가 아주 적합한 상품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구조가 투명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알 수가 있고요. 또 즉시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TF의 경우에는 그 상품 다양성이 훨씬 펀드보다 많습니다. 네. 펀드를 설정할 때는 판매사가 팔아줘야 되지만 ETF는 운용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보시더라도 훨씬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은 참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오늘 정말 하고 싶으신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한투운용이 오늘 그 새 ETF 브랜드 에이스를 내놨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삼성운용 같은 경우는 코덱스를 쓰고 네. 한투운용 같은 경우는 킨덱스를 썼는데 에이스입니다 이번엔. 네. A씨는 대문자고 E는 소문자입니다. 이게 에이스 무슨 뜻입니까? 소문자를 굳이 쓴 거는 뭐 디자인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네. 뜻이고 제가 한투운용에 와서 받은 미션은 한투운용을 최고의 회사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최고의 회사로 만드는 미션을 성공하는 출발점이 한투 ETF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이스라는 말은 그 ETF 중에 한국 ETF 중에 최고의 에이스가 되다라는 의미에서 에이스로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클라이언트 엑스퍼트의 머릿말입니다. ACE. 그래서 고객 전문가, 최고의 고객 전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브랜드를 달리한다는 게 뭐 실제 영업 측면에서도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궁금한데 이게 브랜드를 달리하게 되면 판매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줄 만한 요소인가요? 브랜드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하고 사실은 도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용도 많이 들고 기존에 확보해놓은 고객들로부터의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브랜드까지 바꾸면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ETF에 대한 저희의 결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훨씬 에이스라는 브랜드는 저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저희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하자면은 에이스는 앞자리가 A로 시작하다 보니까 예. 상품명을 검색할 때도 가장 앞에 나온다라고 그것도 들었습니다. 저 물론 고려를 했습니다. 네. 애플이 티커명이 AAPL인 것처럼 네, 그런 효과를 노리신 걸로. 네. 에이스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스티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A, B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의도라고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순히 브랜드만 달리하시는 게 아니겠죠. 뭐 지금 현재 또 준비하고 계신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상품 ETF 경쟁이 운용이 아니고 상품 개발과 마케팅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지금 테마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에게 알리는 디지털 마케팅이 주요 이제 핵심 경쟁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ETF 상품은 저희도 이제는 니치 마켓 플레이어가 아니라 주요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다른 회사들과 동일하게 상품을 내고 경쟁을 할 예정이고요. 예. 또 현재까지 없는 새로운 상품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 심의를 거쳐서 최종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품이신지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없는 종류의 상품입니다. 예, 지금까지 없는 게 나온다. 예. 그렇게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과 미래가 ETF 시장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한투운용이 새로운 강자로 등극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한테 혹시 조언을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는 긴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짜릿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너무 단기적인 전망에 의존한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투자 자체가 어느 정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 자산의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이런 포트폴리오로 가시고 일부분만 테마라든지 펀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배재규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유럽 에너지 공급 불안정,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그리고 기업 투자에 대한 제재 지원 등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정망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세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이 올해 초부터 손해율을 낮추겠다며 지급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인데 자칫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조짐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흥국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김모 씨. 올 들어 눈에 불편함을 느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지급 심사가 강화됐다며 세극동 현미경 자료가 없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문의를 하니까 대부분의 안과 의사 병원에서 그 세극동 현미경 사진은 검사할 때 쓰고 그걸 저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자 올 초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 보험사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손해보험업권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중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 늘어 보험금 지급 민원이 손보업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를 환산했을 때 롯데손해보험은 보상 관련 민원이 1분기보다 무려 130.7%, 하나손해보험은 104.5% 늘어 손해보험업권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초 브로커 등을 통한 집단 백내장 수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올 1분기 중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무려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올 3월에만 약 8만 건에 달하는 백내장 수술이 진행됐는데 이는 하루 평균 3,746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치료 근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치료 입원 목적이 불명확하면 보험 사기 대상으로 지정하는 모범 규준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페이백을 해준다는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부 선량한 가입자들이 세극동 현미경 사진 제출이나 의료자문 의무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금 관련 공동소송 등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전쟁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구독 서비스가 연내 시행됩니다. 차값을 절반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새로 생기는 시장을 놓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령을 연내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살 때 차값만 내고 배터리를 빌려 쓰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업계에선 빠르면 올 연말, 내년 초부터 배터리 구독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피탈은 그 전에 준비 다 해놓고 나오면 바로 할 거다라고 들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목표는 1월 1일로 정하고 있죠. 나머지 캐피탈사는 이제 막 준비하고 이러니까.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시행되면 아이오닉5를 기존의 절반 가격인 2천만 원에 살 수 있게 됩니다. 단 초기 배터리 구독료는 월 3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리스보다 낮은 약 2에서 3% 금리를 적용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약 180만 원가량 더 싸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문제도 있어 소비자에게 큰 혜택은 없어 보이지만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로 배터리 소유와 유통을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600조 원 규모로 펼쳐질 배터리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어서입니다. 시장이 펼쳐지면 국내 완성차 점유율 80%에 자동차 리스업 1위인 현대캐피탈을 끼고 있는 현대차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배터리 제조사들도 차량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롯데렌탈과 SK온은 SK렌터카와 사용 후 배터리 협약을 체결한 상황. 여기에 KB와 하나 등 2, 3위 캐피탈사들도 눈독을 들이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배터리 교체 시기를 맞이한 2025년까지 배터리를 두고 기업들의 쟁탈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취임 100일째를 맞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최우선 과제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꼽았습니다. 가격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빠른 매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공전을 거듭하던 쌍용 자동차들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산업은행의 핵심 과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대우조선해양과 KDB생명의 매각, 그리고 HMM 민영화가 남았습니다. 강석훈 회장은 이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딜로 대우조선해양을 꼽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이 시스템은 이제 효용성이 다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매각이 중요한 만큼 가격이나 매각 형태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강 회장의 생각입니다. 국가 기간 산업 중 가장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데다 조선 업황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45.5%로 4년 만에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선 현재 5개 국가의 승인이 남아있다며 미국의 경우 연내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판단은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스케줄상을 놓고 봤을 때 금년 안으로 판결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미국 판결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유럽도 미국 판결에 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KDB생명 매각과 HMM 민영화 역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비롯한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 회장은 산업 생태계 금융 지원을 위한 일명 경제 대도약 프로젝트 계획도 내놨습니다. 총 5개 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인데 1호 프로젝트로는 반도체 산업을 꼽았습니다. 최근 산업은행의 뜨거운 감자인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봐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향후 법률 개정에 대비해 본점 이전과 관련한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우마무스메가 일본 이용자와 국내 이용자 차별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특히나 카카오게임즈의 소통 방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이게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카카오게임즈 사옥 앞에다가 마차를 보내서 마차 시위라는 별명이 또 붙었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지금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 사옥 앞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기가 이제 판교죠. 네. 추석 연휴가 끝난 어제 이 IT 회사들이 즐비한 판교에 마차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차를 누가 보냈냐? 네. 이건 이제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이 카카오 게임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게임을 상징하는 마차를 보낸 겁니다. 이 마차 옆면을 보시면 지금 나오는데 무책임한 공지, 그렇네요. 계속되는 유저 기만, 그리고 우마무스메 방만 운영 소통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이제 경주마를 미소녀로 표현한 그런 경마 게임인데 이런 것에서 이제 착안한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같이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는 겁니까? 네,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그 마차는 고속도로 같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면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차 옆면에 이용자들 불만이 좀 자세하게 적혀 있는 모습인데 일단 소통에 대해서 좀 가장 크게 불만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핵심은 카카오 게임즈의 그 소통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데요. 이 사태의 발단은 그 챔피언스 미팅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 공지도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미리 했는데 국내 서버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콘텐츠를 제대로 이제 성과를 내려면은 3주 정도 육성 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차이도 많이 나네요. 그렇죠.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그 공지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용자들이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주 동안은 대응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 이용자들의 그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사과문을 나중에서야 이제 게시를 했고 그거를 이제 또 행사 일정 변경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게 이용자들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일지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자 이제 그 이용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거죠. 이를테면은 이제 국내 서버와 또 일본이나 대만 서버와 그 비교를 했을 때 그 지급하는 재화의 수량에도 차이가 있고 또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번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게 이제 터져 나온 거죠. 이제 특히나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중국 매출 1위였던 그 음향사라는 게임을 수입해서 들여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실패했어요. 서버가 종료가 됐는데 이제 이용자들은 이 우마무스메도 그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카카오 게임즈의 운영 능력에 대해서 좀 신뢰도에 좀 그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마무스메 이용자 측 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큰 요건은 당연히 소통입니다. 기존에 이렇게까지 사태가 조기 진압이 안 된 것도 결국 소통의 부재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측에서 지금 간담회를 지금 개최해 주시고 저희 유저들 간의 소통의 장을 좀 열어준 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측에 유리하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딱히 추가적인 타협은 없을 걸로 합니다. 지금 내용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 기자가 전해주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도 카카오 게임즈가 왜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도 좀 남거든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됐습니까? 저도 왜 이렇게까지 사태를 키웠나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 직접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일단 그 공지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하고 또 여러 차례 사과문을 게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조계현 대표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 조계현 대표의 사과문입니다. 직접 올린 건데요. 예. 이제 요지는 소통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지 지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조사하고 회사의 업무 방식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일단 이용자 측 인터뷰 보면은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를 보여줬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좀 사측에 영향을 줄 만한 뭐 집단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그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소송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용자들이 펼치고 환불 운동도 펼치고 있는데 네. 참여 금액이 88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지금 뭐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된다고 밝혀왔는데 한 4천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 금액만큼 환불 요청이 들어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금액만큼 나온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왔고요. 이용자 단체 쪽에서는 소송까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의 이용 금액이 한 30억 원가량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출시 초기에 4점대였던 그 평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이제 평점에 대해서도 타격을 입혔는데 앱 장터에서 평점이 4점대였는데 1점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타격이 좀 컸네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국회 앞으로 트럭까지 보냈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문제가 뭐 환불 금액도 금액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곧 있으면 또 국정감사철인데 네. 카카오 하면은 사실 지난해 감사 때 또 곤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국회 앞으로 트럭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난해 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에서 혹독한 질책을 받은 기억이 있으시죠? 그 카카오의 트라우마로 남아가 있는데 그 최근 우마무스메 사태를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그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게임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오는 17일에 이용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측에서는 이제 5명이 나와서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목표는 게임의 운영 정상화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날 간담회 그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 카카오 게임즈 주가를 보더라도 우마무스메 때문에 한동안 또 주가가 잘 갔던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 때문에 좀 타격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분석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우마무스메 사태의 직접적인 지금 이제 영향이 이제 발생하기 직전인 8월 17일 날 그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를 보면 58,200원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49,8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 14%가량 떨어진 겁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그 카카오 게임즈의 대형 악재로 진단을 했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게임즈가 지금 대표 게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딘하고 우마무스메였는데 근데 우마무스메도 지금 이렇게 운영 서비스를 잘 못해가지고 유저들이 사실은 게임을 하겠다고 시위를 했던 거였는데 지금 게임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면서 게임 매출이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하방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하반기에 그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나 우마무스메 같은 그런 인기를 끌 수 있는 신작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단은 17일 간담회 내용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갈등 해소의 열쇠를 좀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봐야겠습니다. IT바이오부 고영국 기자였습니다. 인류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리딩하시는 새로운 나라로 또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약이 아마 이 디딤돌이 2030년에 열린 부산 엑스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힘을 모아서 서포터스를 열심히 해주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현실로 일어납니다.
네, 최근 금융사와 통신사 간의 협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어떤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지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게 뭐 통신사와 금융사 간의 데이터 협업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이제는 뭐 서로 협업을 하지 않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 다양한 여러 회사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KT와 신한은행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양사 올해 1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이 빅데이터 기반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 개발하고 또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 사업도 추진한다라는 구상입니다. 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KT가 약 4천억 원 수준의 신한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SK텔레콤 역시 하나금융그룹하고 지난 7월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SK텔레콤이 3,300억 원 규모의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매입했고 또 하나카드는 SK텔레콤 지분하고 SK스퀘어 지분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 U+의 경우에도 신한은행과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협약 맺고 올 초에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었고요. 예. 또 6월에는 국민카드와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대한신용평가 모형 개발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통신 3사 주도로 좀 협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협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배경을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협약을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예. 4, 5년 전부터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초적인 데이터 동맹 협약이 지금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2017년 당시에는 SK텔레콤하고 하나금융그룹이 합작 핀테크 법인이죠. 핑크를 출범한 바가 있고요. 또 2019년에는 카카오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KT와 우리금융그룹이 협약 맺고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괜찮다,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시너지, 그런 그 촉이 왔었고 네. 해서 좀 더 구체성을 띄워보자. 그리고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도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최근에 이 데이터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통신하고 뭐 통신을 좀 확장해서 KT가 가진 콘텐츠 등의 좀 소프트한 영역하고 신한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영역을 해서 저희가 글로벌 사업도 같이 꼭 진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금융과 통신, 나아가서 콘텐츠를 결합한 모델로 글로벌 진출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지금 뭐 이런 협업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수년 전부터 좀 이루어졌던 또 사례들인데 최근의 데이터 협업과 기존에 일어났던 이 협업들의 차이를 좀 살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존의 협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협업은 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합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존에는 없던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 타고 가는 중에 자신의 이동 패턴에 맞춘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예. 아니면 TV 시청하는 중에 자산 관리 서비스를 신청한다든지 또 수년간 축적되어 온 개인 데이터 분석해서 AI가 맞춤형 뭐 자산 설계를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희 데이터뿐 아니라 양사가 좀 전사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가장 데이터 쪽에 중점 두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가명 결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고객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금융하고 통신의 데이터를 합쳐서 고객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발굴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영역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기존 통신사, 금융사가 갖고 있던 어떤 필드를 좀 확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금융사와 그리고 통신사들 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장을 좀 넓혀가겠다, 업역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역시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또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사실 업계에서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개인정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또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예. 있기도 하고요.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걸 특정 테두리 안에 가둬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좀 파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하고 안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통신 IT하고 금융이 융합되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안전이나 보안에만 중점을 두면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규제 샌드박스나 아니면 규제 혁신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과 통신 협업 소식 살펴봤는데 정책적 지원까지 더해져서 하루빨리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태풍 흰남노에 따른 포스코 포항제철소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입니다. 산업부는 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 점검 TF를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민관 합동조사단을 이번 주 구성해 철강 수급 영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태풍 흰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포스코나 현대제철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태풍에 철저하게 대비했고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따른 피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 제철소 피해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지하 시설물 물을 빼내야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부풀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 체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는 개인정보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번 제재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사례에 대해 우선 처분하고 추가 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